뭐?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그딴 데서 너가 살 수 있겠어? 외국인 부부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딸과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올리비아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진 나라인데요. 한국의 크기와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런 넓은 땅이 대부분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먼지도 하나 없는데요. 그런데 경제 기반도 튼튼하여 사회 보장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가 전 세계인이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로 어느 나라에서든 항상 탑5 안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증가와 함께 부동산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해 제 사업도 덩달아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런 탓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대저택을 구매해 살고 있는데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층 구조의 수영장과 정원을 포함하면 면적은 43,000 스퀘어피트입니다. 한국에서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하면 1200평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방 한적한 곳에 별장도 지어서 쉬는 날이면 승마나 낚시를 하러 가곤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뒤 술술 잘 풀리는 사업에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 건강상으로는 무리가 많이 왔었는데요. 특히 제가 스트레스성 무월경으로 고생하다가 자궁 내막암에까지 걸렸었죠. 다행히 조기 발견하여 완치는 하였지만 이 여파로 아이를 갖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난임이기에 시험관을 통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시험관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사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하지만 주사를 맞고 그리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다가 다시 절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게 느껴졌는데요. 저를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더 오죽할까 생각하며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와줄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2년간 5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니 이제 그만하고 싶어졌는데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시도한 6번째에서 믿기지 않게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기뻐할 수 없었어요. 착상이 돼서 안정기까지 들어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흘리며 고생했다고 말해줬는데요. 제발 우리 아기가 잘 태어나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이 너무나 컸던 걸까요? 갑자기 제 단백뇨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수술을 받았는데요. 몇 시간 후 딸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안을 수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조산이다 보니 인큐베이터 안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딸을 제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요. 아직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엄마는 목숨처럼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엄마는 너를 목숨처럼 사랑한단다. 내가 와줘서 엄마 아빠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고마워. 라고 말하며 눈물을 어찌나 흘렸는지 지금도 이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름도 칼리스타라고 지어줬는데요.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제 딸과 너무나 잘 어울렸죠. 어렵게 가진 딸이었기에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걱정과 달리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부모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서 계속 지원을 해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상 디자인 스쿨에 들어가서 디자이너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본인도 재미가 있었는지 좀 더 깊게 공부가 하고 싶은데 우선 아시아 쪽 전통의상의 매력을 느껴서 좀 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하러 가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는 당황스럽고 무섭기까지 했는데요. 품에서 품고만 있던 자식이 갑자기 근처 나라도 아니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아시아로 떠난다고 하니 마음은 반대하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차마 반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지로 여행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같이 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더 뭘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많이 컸다는 걸 느꼈고 이제 품에서 놓아줄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주면서 먹고 자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자고 깨끗한 곳에서 먹으라고 타일렀는데요.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은 아직도 개고기를 먹을 정도로
식문화가 아직 형편이 없고 특히 한국은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휴전국이니 제발 안전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칼리스타는 이것마저 거절하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알겠다며 선뜻 카드를 받고 연락도 자주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딸아이의 아시아 여행은 시작됐는데요. 매일 아침 전화를 하고 저녁마다는 무엇을 보고 다녔는지 사진도 보내고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다행히도 별탈 없이 여행을 잘 다녔는데요. 돌아오기로 한 날 일주일 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2주만 더 있다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생겼다고 2주간 더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공부할 준비를 해놓고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캐나다로 돌아오면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고 하고 일단 귀국해서 설득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주일 뒤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딸이 전화로 돌아갈 때 인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부모님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부터 매년 고백받고 사귀고 하는 것을 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자랑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조금 놀라우면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남자이길래 이렇게 우리 딸이 홀딱 반했을까? 라는 호기심이 강하게 들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딸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캐나다 음식도 찾아보고 남편은 본인이 직접 잡은 연어를 주겠다며 낚시까지 직접 하러 갔습니다. 딸과 남자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음식 준비와 집 대청소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현관으로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런데 딸은 안 보이고 거대한 꽃바구니를 들고 있는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딸아이가 꽃 배달을 시킨 건가 싶었는데요. 배달 온 동양인의 옷차림을 보니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그냥 배달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동양인이 저에게 프랑스 말로 유창하게 반갑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더 당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있을 때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고 밖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저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거는 사람은 가족들이 아니면 거의 없었는데요. 갑자기 낯선 동양인 남자가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으니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동양인 남자는 제가 당황한 것을 눈치를 챘는지 본인은 칼리스타의 남자친구이며 이름은 김현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딸은 지금 부모님께 줄 특별한 선물이 있다며 제가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왔다고 하며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어른들을 만날 때 드리는 인사라고 원래는 큰절이라고 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다음에 놀러 올 때는 큰절을 드리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딸이 도착하기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현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칼리스타가 저를 닮아서 미인이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 밝고 싹싹한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드디어 딸이 도착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현주는 한국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광고를 찍는 현장에 칼리스타가 견학을 왔다가 현준이 한눈에 반해 광고 모델을 제안하면서 인연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준의 직업과 더불어 많은 것이 걱정됐었는데요. 작아도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성격도 밝고 언어도 딸과의 대화에 서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는데요. 남편도 현준의 직업까지 듣고서야 마음이 내켰는지 지하에서 아껴뒀던 와인을 꺼내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은 그때야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는데요. 그건 한국의 치킨이었어요. 한국에서부터 치킨을 가져올 수 없어서 캐나다에 있는 치킨집에서 튀긴 치킨을 공수했고 한국에서는 양념 소스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치킨을 직접 버무려서 주었는데요. 우습게도 이 치킨이 딸이 직접 손수해준 첫 음식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이렇게 딸이 바뀔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 한국의 양념치킨 맛을 보았죠. 맛은 갓 튀긴 치킨이어서 그런지 바삭했고 양념 맛이 달달하고 짭짤하게 계속 당기는 맛이었어요. 캐나다에서 기존에 먹던 튀긴 닭이랑은 뭔가 달랐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치킨은 한두 조각 먹으면 느끼해서 더 이상 못 먹었는데요. 이 치킨은 양념 때문인지 계속 당겨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말이나 먹었지 뭐예요. 그렇게 딸과 한국 치킨에 빠져있을 무렵
남편은 현준과 와인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웃음소리도 들리는 게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빠의 웃음소리를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딸의 중대 발표가 있었죠. 딸은 한국에서 1년간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딸을 진정시키며 캐나다에서도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만약 현준과 같이 있고 싶은 거라면 현준이 캐나다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딸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좋지만 부모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건 저 자신에게 부끄럽다며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 한편으로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딸의 단호함에 또다시 저희 부부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중대 발표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엄마 아빠 나 1년 뒤 유학이 끝난 후에 현준 씨와 결혼을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순간 서로 바라보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학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것도 철저하게 1년 뒤에 하겠다고 하니 생각을 좀 다시 해보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딸이 저희 부부의 성향을 파악하고 단단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죠. 딸에게 우리도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너도 한국에 갈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하고 그 순간을 모면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딸 아이가 살게 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찾아도 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거든요. 저희에게 한국은 간간히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가 다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은 항상 미사일을 발포했다거나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같은 군사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가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일하기만 바빠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에 딸이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내린 결론은 딸의 결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 온전히 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딸이 살아갈 집은 우리가 구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안전한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이었죠. 그렇게 딸이 준비를 마치고 돌아가기로 한 날 전날 밤에 딸과 현준을 불렀는데요. 딸은 한국에 갈 생각에 벌써 얼굴이 들떠 있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는 딸과 현준에게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 이것만은 거절하지 말아달라고요. 딸은 잠시 현준과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와서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걱정은 알겠다. 그러면 저희가 절반은 내고 부모님께서 절반만 도와달라고요. 저희 부부는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결 걱정을 던 마음으로 딸과 현준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딸도 예전처럼 매일 빠지지 않고 전화를 하고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러 와줬습니다. 딸과 현준이 오는 날에 맞춰 저희 부부도 휴가를 내어 별장에 가서 같이 승마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현준은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괜찮은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젠틀하지만 제 딸에게만큼은 딸바보인 남편보다도 더 스윗할 수가 없더라고요. 딸이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딸은 예정대로 현준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캐나다와 한국 이렇게 두 번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캐나다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다시 딸아이가 한국으로 넘어가기 전날 딸아이 부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해주며 앞으로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해줬는데요. 딸아이 부부도 감사하다며 평생 은혜를 갚으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살 집은 구했냐고 저희 부부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맞다 아직 말씀을 안 드렸구나 하면서 앞으로 살 집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며 활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캐나다에서 아파트는 투자 용도로 구매해서 임대료를 벌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 가성비를 따지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곳인데요. 남편은 순간 화가 났는지 현준에게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태준 돈이면 캐나다에서도 수영장이 딸린 단독주택을 구할 수 있을 액수인데 딸아이를 속여 싸구려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냐며 따지듯 물었죠. 현준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다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아파트는 서민들도 많이 살지만 다양한 조건의 아파트가 많이 있다. 저희가 이번에 들어갈 아파트는
한국에서도 상류층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라며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죠. 저희는 듣고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류층이 아파트에 산다니? 그 불편한 곳에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현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저희는 내일 도착하면 당장 너희들이 살 집부터 보자며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캐나다에 와서 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딸아이도 차라리 직접 보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정말 보시고도 마음에 안 들면 캐나다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에 가서 집을 보며 조목조목 따져서 딸아이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첫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오랜만에 12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탔더니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현주는 저희가 찌뿌둥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마사지를 받으실래요라고 물었는데요. 저희는 마사지는 받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 직접 마사지를 받는 건 좀 그래서 거절했는데요. 딸이 웃으면서 엄마 현준이 직접 해준다는 게 아니고 안마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갸우뚱했죠. 그렇게 딸아이가 안내해준 곳에는 1인용 의자가 여러 개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앉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앉았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죠? 의자가 스스로 움직이더니 제 몸 이곳저곳을 두드리고 주물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시원해서 신음소리를 냈는데요. 딸아이는 이걸 보고 재밌는지 박장대소하며 사진까지 찍고 있었죠. 전 그제야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용히 안마를 받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0분이나 안마를 받았는데요. 정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당장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12시간이 넘는 비행에 안마까지 받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졌는데요. 현준이 때마침 공항에서 식사하고 갈지 아니면 집으로 가서 짐을 풀고 집 근처 맛집을 갈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것을 먹고 도착해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딸아이는 그게 좋을 것 같다며 공항에 있는 카페로 이동했는데요. 카페에 도착해서 주변을 보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까지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캐나다는 통신 요금이 비싸서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건 보기 힘들거든요. 캐나다 한 달 평균 요금이 $100가 넘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요금을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은 제일 비싸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제일 적은 나라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데이터 생각하지 않고 영상들을 보고 다니는 것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무제한 요금제도 많고 공항에서는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다 잘 터지는데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서 그런 거라며 설명해줬는데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눈으로 보니 이 정도였구나 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딸아이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딸아이가 목적지를 이야기하니 택시기사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서 엄지를 내밀었는데요. 딸아이가 기사님이 우리 집 주소를 듣고 좋은 집에 사신다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난스럽다고 생각하고 딸의 집을 볼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봤던 아파트들은 임대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좁고 한 층에 10세대가 넘게 사는 좀 심하게 말하면 닭장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 부자들이 산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딸아이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고 내리니 아파트가 아니라 거대한 빌딩이 보였습니다. 빌딩을 아래부터 꼭대기 층까지 올려다보는데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신기한 게 지하철 출입구와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정말 편할 것 같았는데요. 아파트 건너편에는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정말 좋아 보였죠.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니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로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여긴 아파트가 아니고 회사들이 쓰는 프리미엄 오피스텔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딸아이는 웃으면서 여긴 아파트가 맞고 건물 안에 미용실, 네일 아트샵, 펫샵 등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있고 수영장, 헬스장뿐만 아니라 연애를 열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렇게 높고 큰 건물이 아파트라니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며 아파트 건물 내로 들어서니 내부 구조는 최신 IT 기술과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느낌이더라고요. 저희가 캐나다에서 부동산 컨설팅하고 있어서 수많은 집을 봤었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이 전미된 곳은 처음이라 저희도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도 정말 빨랐어요. 40층이 넘는 높이가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자재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모든 방문이 자동 개폐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문을 살짝만 열어도 열리고 닫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혔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뷰가 정말 좋았는데요. 모든 방에서 한강이 보였어요. 심지어 욕조에서도 한강이 보여서 반신욕을 하며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정말 제가 봐도 부러운 뷰였어요. 공간 활용도 잘 되어 있어서 실력 있는 전문가가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고 나서야 저희 부부가 아파트라고 낙담하고 비난했을 때 딸아이와 현준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캐나다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면적 차이와 인구 밀도를 고려했을 때 이런 뷰를 가질 수 있는 곳은 아파트로 지어야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 지고 나니 거실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원과 한강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니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현주는 오늘은 다들 피곤하니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는데요. 저는 딸아이가 귀찮게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먹자고 했죠. 하지만 집에서 해먹지 않고 배달시켜 먹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배달시키는 거면 인스턴트 음식이지 않니?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주는 한식, 중식, 양식, 프랑스식 안 되는 게 없으니 다 말해보라고 했어요. 아니 한국은 스테이크도 배달이 된다고 정말 신기했는데요. 그때 딸아이가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킬 테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30분도 안 돼서 배달이 왔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게 바로 요리해서 가져온 것 같았죠. 이건 거의 호텔에서 룸서비스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시킨 음식은 소곱창과 순대곱창볶음이라고 말했어요. 전 또다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소의 내장을 먹는다고 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딸아이는 먹으면 잊지 못할 거라고 일단 먹어보라며 권했죠. 일단 버섯처럼 생긴 소곱창을 집어들고 냄새부터 한번 맡아봤는데요. 설마 했던 냄새는 베이컨 냄새랑 비슷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군침이 돌 정도였어요. 다만 소내장이라는 생각에 먹을 용기가 나지를 않았죠. 하지만 딸아이가 오물조물 잘 먹고 현준도 나만 보고 있길래 용기를 내서 씹어보았는데요. 고소한데요? 말 그대로 정말 고소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걸 먹고 있던 거죠? 남편도 제가 먹고 반응이 좋으니 바로 따라서 먹더라고요. 먹고 나서는 맛있다며 택시기사에게 배운 엄지척을 하며 웃음까지 지었어요. 이때 현준이 한국의 대표 술이라며 소주를 남편에게 따라주었죠. 한국에서는 곱창을 먹을 때는 소주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소주를 한 잔하고 현준이 먹여준 곱창을 먹더니 오호 이게 한국의 맛이구만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저도 소주 한 잔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곱창이랑 같이 먹으니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소주와 곱창을 먹으며 그동안 한국에 가지고 있던 오해들을 풀면서 현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준은 괜찮다며 저를 믿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며 칼리스타를 정말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을 다시 하더라고요. 남편은 취했는지 그런 현준을 껴안으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딸아이를 안으면서 정말 잘 살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 후 며칠 뒤 딸아이는 한국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치렀고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딸아이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까지 보고 현준의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한국의 통일전망대부터 부산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한국은 국방적으로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생각들은 정말 몰라서 생긴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준의 어머니께서 소개해준 한국 드라마에 빠졌는데요. 요즘은 딸 아이 소식보다 한국 드라마 소식이 더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딸아이 부부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국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좋은 면을 세계가 모두 아는 그날까지 감동 카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카페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